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입니다. 100번. NS 도표죠. NS 차트. 그 NS 차트하고 이제 히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나츠 슈나이더만의 설계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케이스라는 게 있었죠. 케이스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동화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론 같은 걸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구 분석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 분석서라든지, 요거 분석서에 보면 뭐 DD라든지 DFD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설계 단계로 넘어가죠. 설계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구현 단계로. 요걸 이제 C 언어라든지 아니면 VB 같은 거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그 전에 설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구 분석. 그러니까 요 설계를 할 때 쓰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뭐 순차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면 처음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쭉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NS 차트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순차적인 것이다. 선택은 이제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거가 요 내용에 의해서 예로 갈 수도 있고 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선택 구조고, 반복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거 while, 시언으로 얘기하면 while, 뭐 do while,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 분석서에 의해서 사용자가 어떤 내용이 요구 분석서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설계자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부품, 모듈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순차 설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죠? 아, 이게 반복된다는 뜻이야. 이 안에가. 그럼 다시 이것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반복 구조의 선택인데, 여기도 수행하고, 여기도 수행하고, 여기도 순차 구조를 하다가, 이렇게 또 반복이 되고, 또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는 이번에 이렇게 until 반복을 한다. 선택을 한다. 순차 해서 뭐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 NS 나츠 슈나이더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을 살펴볼게요. 특징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즉 도형으로 만들어냈다. 도형. 그냥 논리적인 구조라는 것은 이제 if문이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사용하는 키를 예약어 같은 걸 쓰지 않고요. 그냥 이러한 그림으로만 그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했다는 거야. 역시 그리기는 좀 어렵죠. 그리기가 어렵고, 얘는 상자도표라고 해요. 상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겠죠. 상자도표. 그 다음에 얘는 처음으로 우리가 그 NS 차트 자체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구현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그래픽 쪽의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보통 하향식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향식.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데, 이제 이거 첫 번째 거 하고 여섯 번째 거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제어 이동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다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임의의 제어 이동이라는 것은 go to 문이라든지 아니면 jump라고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로 그림으로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제어 이동이 어렵다. 이 두 개 정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그림 같은 것도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특징에서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설계 기법이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1번. 이번엔 이제 히포 쪽 얘기예요. 앞에는 이제 NS 쪽의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히포 쪽.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식 목차라는 게 있어요. 도식 목차. 그 다음에 총괄 도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세 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상세 도표. 그래서 상세 도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죠? 동요도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가시적 도표라고도 해요.
가시적 도표, 뭐 이건 같은 말이죠. 뭐 총체적 도표, 그 다음에 세부적 도표입니다. 일단 얘는 이제 IO와 관련된다는 거가 일단 시험 문제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분석서에서 얻어진 자료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뭘 그려내는 거냐면 보통 구조도를 그려냅니다. 이렇게 구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써보시면 아래 한글이나 어떤 프로그램 보면은 그 메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메뉴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부품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듈이라고도 하고. 번호를 달겠지. 0번, 1번, 2번, 3번, 뭐, 여기는 1-1, 1- 뭐, 이렇게 달겠죠. 0번은 뭐 하는 거고, 뭐, 메인이다. 1번은 뭐 하는 거고, 1번 안에는 1-1이 있고, 1-2가 있고, 2번에는 2-1이 있고, 2-2가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요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도식 목차라고 하는 겁니다. 도식 목차. 그럼 이렇게 이제 구조도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어떤 특정한 한 내용, 이 전체를 일단은 내려서 이렇게 생긴 게 보통 키보드 그림이고 입력 장치 중에 이건 이제 디스크 입력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0번은 뭐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 거라고 하면 화살표 이렇게 써주고 직선으로 하겠지. 이렇게 1번 메뉴는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2번 메뉴도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로 출력해야 된다. 뭐, 요 내용은 뭐 디스크로 출력한다. 요 내용은 뭐 디스크로 출력한다. 얘는 뭐 파일로 출력한다. 프린트로 출력한다. 요런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총체도표라 그래요. 총체적, 총괄도표. 총괄도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내겠죠. 2번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보통 디스크로부터 들어왔다면 디스크 파일들이 어떤 거 있겠죠? 그러면 그 어떤 거에서 어떻게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역시 디스크로만 쓸게요. 어떻게 출력하고 어떤 파일을 출력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그려낸 거를 우리는 이거를 상세도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 이 그려라는 절대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입력과 이게 입력이고요. 이게 아웃입니다. 아웃풋.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포라는 자체의 의미를 찾아보면 히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히포.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구조, 입력 처리 출력 구조가 잘 개선된 그러한 구조다. 설계도다. 설계 방법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요 가식적표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충분히 뭐예요? IPO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IPO가 입력과 처리와 출력 구조가. 근데 여기는 IPO가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요걸 잘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총괄도표는 사용자 측면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볼 수 편하게 그려지는 거고 이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그려진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면 히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포 다이아그램에는 가시적 도표와 총체적 다이아그램, 그 다음에 세부적 다이아그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 가시적 도표에는 시스템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그러니까 여기는 입출력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것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답이 되고요. 세 번째, 히포 다이어그램은 분석 및 설계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얘는 분석뿐만 아니라 설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설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석에 대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석에서도. 아시겠습니까? 분석에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는 중소 규모에 적당하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사용한다. 그죠? 우리 앞에서 사용할 때 그 NS 차트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얘는 화살표를 쓴다.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을 다 모두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설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수평적인 설계도 된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보고서용이 좋다.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특히 요거 정도 하고 요 화살표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계속 읽어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틀린 게 아니야. 주의하세요. 분석 도구에서도 사용한다. 즉, 요거 분석 도구에서 사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히포는 시스템 설계나 시스템 문서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며 기본 시스템 모델에는 입력, 처리, 출력으로 되어 있다.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 10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2번. 102번은 이제 객체 지향 분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람바우 기법에 대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객체 개발을 하는 순서를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객체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객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구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검사하는 순위죠. 객체 검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그 폭포수 모형과는 그 순서가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우리 객체를 객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 분석과 설계와 구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석 기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람바우 기법이죠. 그래서 이 객체 분석은 어떤 그 객체가 될 수 있는 거를 그 형성화시키는 작업이고, 이 설계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뽑아내고 정말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객체의 어떤 상태라든지 객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분석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뭐 표나 실제로 구체화시키고 그걸 실제로 객체로 선언하는 과정을 우리가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람바우 기법인 객체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객체 모델링,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 자, 요 세 가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객체 모델링은 어떤 객체의 내용,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서술된 내용에서 이 객체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내라.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그 앞에서 예를 많이 들었던 비디오 가게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한다. 대여한다라고 하는 문제 영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가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명사형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비디오 가게가 되겠죠. 비디오 가게. 그다음에 테이프가 바로 뭐가 돼요? 명사형이 되니까 얘네들이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비디오 가게라든지 테이프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테이프라고 한다면 테이프에는 영화 제목이 있을 거고, 뭐 등급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객체 동적 모델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동적 모델링은 상태 파악이다. 상태도. 상태를 파악해서 상태도를 그려내는 것이 동적 모델링이다. 그럼 이 기능 모델링은 뭐냐면 이러한 테이프나 비디오 가게 관계를 자료 흐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는 테이프를 갖고 있죠. 테이프는 비디오 가게에 있는 거고, 이런 관계, 자료 흐름들에 대한 자료 흐름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하고 그 다음에 객체 모델링이 뭔지,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이 뭔지보다는 상태도 정도만,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해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람바우 객체 지향 분석 모델링에서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죠. 오브젝트 모델링, 그 다음에 다이나믹 모델링, 그 다음에 펑셔널. 펑셔널이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가 오브젝트 모델링, 여기가 동적 모델링, 동적 모델링이니까 다이나믹이죠.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이 펑셔널이죠. 그래서 답이 릴레이션,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3번 문제. 103번 문제는 객체 지향 기술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이거는 또 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객체를 선언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 하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어떤 모델,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객체라고 하자고요. 그 객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료 구조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 동요는 뭐 자료 구조는 속성, 어트리뷰라고도 하고 그리고 메소드 함수 기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의 기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놈들이 있고 그 객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나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클래스라고 정의하고 뭐 리스트라는 건 이제 아무거나 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어떤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구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티저 뭐 4번이다. 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T라고 할게요. R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변수의 일반적인 우리가 구조적 프로그램 변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뭐 input 입력을 받는 기능, 뭐 처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출력하는 기능, output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낸 것이 이제 요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함수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 자체 행위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하죠. 키워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선언합니다. 클래스 리스트 그래서 A1, 뭐 A2, A3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타입에 대한 이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 구조가 하나, 둘, 세 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바로 객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하죠. 뭐 A1.input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싶다. A3에서 A3.process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이 그 객체의 기술의 용어에 첫 번째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는 바로 이거죠. 객체를 선언하는 타입이죠. 간단히 말하면. 객체를 선언하는 타입 정도로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거기 있는 내용도 하나의 성향이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객체, 클래스를 이걸 말하고요. 인스턴스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에서 정의된 이러한 데이터, 추상화된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객체 복사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트리뷰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어트리뷰라고 하는 거죠. 어트리뷰 속성, 뭐 상태. 그러니까 객체가 변하고 객체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런 데이터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어트리뷰, 자료 구조, 변수 뭐 같은 말이라고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의미하죠. 객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일들, 행위를 할 수 있는 동사형격의 기능들이죠. 기능 혹은 메소드 함수, 뭐 프로시저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객체 안에 속해 있는 메소드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나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 또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트라고 있고 새로운 리스트니까 이거는 태그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걸 쓰면 물론 이 안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인티저 A, B, C라고 하는 어트리뷰가 있을 거고 나름대로의 함수도 존재하겠죠. 이건 서브라고 할게요.
서브, 요거는 1, 요거는 2. 자, 요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는 이것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 tag 해서 만약에 K1, K2라고 썼다고 합시다. 그럼 이 K1이라고 하는 것은 K2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갖고 있는 sub1이라고 하는 기능, 메소드를 쓸 수도 있지만 K2는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상속을 통해서 상위에 존재하는 이런 클래스 객체를 얘가 그대로 물려받아 쓸 수 있다는 이런 형태가 바로 상속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중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구조는 어떤 거예요? 이런 구조를 보면 위에 있는 객체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려받은 거잖아요. 이걸 상속이라고 한다면 상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여러 개에서 받을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아웃풋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걸 지울게요. 만약에 A1.output 자, 이 객체의 메소드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동일 명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 전달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니까 뭐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출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는 그램 파일을 출력할 수도 있고 일반 문서 파일도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소드 명을 가지고 전달하는 메시지 형태에 따라서 그림을 출력할 수도 있고 문서를 출력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형태의 성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다형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주 잘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 모딩을 쓰는 거야. 동일한 이름을 쓰는데 메시지의 전달되는 형태 혹은 반응 형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형태를 쓸 수 있다는 이런 성격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캡슐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외부에 전혀 차단이 침범이 될 수 없도록 이걸 갖다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상태에서도 불안하지 않게 어떤 외부의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거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이 됐다 해서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고 그 캡슐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보 은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충분히 일단 설명이 됐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잘 만약 여기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쪽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자료 부분과 연산, 부분 등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로 묶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정보 은닉, 정보 은폐. 정보 은폐는 안의 내용을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작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정보 은폐는 부작용 방지.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객체를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키워드고요.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캡슐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놓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내는 기술 자체를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니까 3번이 일단 답이 되는 거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는 객체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